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화학2 단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예. 화학원에 이어서 이제 화학2를 이제 학습해야 되는데요. 화학2는 화학의 영역, 물질의 구조와 성질과 변화를 연구하는 이 화학의 영역 중에 화학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특히 이제 화학원의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파트로서 이제 1단원도 있었죠. 화학의 첫걸음. 그것도 이제 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기초 파트 우선은 제외하고 화학 양론과 기초 파트를 빼면 이제 2단원 원자, 그 다음에 3단원 이제 화학 결합과 분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이 변화 파트죠. 역동적인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죠. 그래서 이쪽 성질 파트가 화학원에서는 특별하게 강조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분자의 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성질 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구조 파트로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화학2는 원하고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 별도의 영역을 또 이제 학습하기도 하는데 크게는 이제 화학원에서 강조했던 구조 파트는 조금 이제 그거는 베이스로 놓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성질과 변화 파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단원이 뭐냐면 물질의 상태와 용액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성질 파트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이 변화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물론 여기 이제 엔탈피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죠. 이건 이제 새로 이제 배워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원의 화학 반응 파트에서 우리가 가역 반응을 배웠어요. 가역 반응. 그리고 가역 반응에서 어디에 도달한다?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그 이제 동적 평형, 이제 정적 평형이 아니라 동적 평형이라고 했죠. 실제는 변화가 겉으로는 없지만 미세하게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양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적 평형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죠. 멈춰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는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 그 파트의 동적 평형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화학 평형의 예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원으로 가면 3단원은 새로 이제 나온 파트 예래요. 그래서 반응 속도와 촉매. 그래서 이제 속도라고 하니까 어떤 겁니까?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느리게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반응, 꼭 필요하거나 그런 반응은 빨리 일어나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반응. 그런 경우는 좀 느리게 일어나면 좋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소화 속도가 어때요? 엄청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속도가 아주 느렸다고 해서 그래요.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게 이제 남았어.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상하게 되면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보관합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그 냉장고에 보관하는 그 원리가 뭐예요?
반응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는데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반응의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물질이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촉매라고 합니다.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할 때 보통 뭐 연애를 해서 사귀어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여러분 부모님 이전 세대들은 중매가 많았어요. 중매라는 건 뭐냐면 사람 소개로 이렇게 서로 맺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입장에서는 이게 중매 역할이에요. 촉매가 이 반응 물질들을 서로 어떻게 보면 연결해준다.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3단원이 있고요. 4단원으로 가면 전기화학과 이온입니다. 자, 전기화학 할 때 이 전기라는 의미는 실제는 우리가 이제 전자를 우리가 알잖아요. 전자가 흐르는 것. 그것이 이제 전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반응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화학원에서 다뤘던 이게 산화환원 파트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거기서 이어지는 파트입니다. 화학2 단원을 잘 보시면 구조 부분은 조금 약하죠. 그렇다고 아예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들어있지만 크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상태와 용액 이제 성질 파트. 그 다음에 여기 변화 파트가 많이 강조된 게 보일 거예요. 변화 파트. 특히 이 변화 파트에서 이 화학 반응, 화학원의 4단원에 해당되는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떤 거 학습했죠? 우리가 반응열, 즉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화학원에서 했는데 그거를 보다 이제 더 정량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게 이쪽 반응 엔탈피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원에서 또 어떤 걸 했죠? 화학원에서 오케이 산과 염기 했죠. 산과 염기. 실제 산과 염기도 평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과 염기 개념도 평형하고 이어진다. 그 다음에 화학2에서 또 추가로 배우는 거는 이 평형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상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평형. 자, 이 상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한테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phase예요. phase. 어렵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solid, liquid, gas. 이런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평형을 이룬다. 뭐 예를 들면 고체하고 액체가 평형을 이룬다. 그 다음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룬다. 뭐 이런 걸 이제 다루는 부분이 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다 이 소개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좀 이제 중요한 개념 용어들이라도 한번 훑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시면 물질의 상태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주 전체로 보면 뭐 고체, 액체, 기체 말고도 플라즈마 형태도 있고 뭐또 이제 이 물질이 아닌 뭐 또 반물질 뭐 그 다음에 뭐 암흑물질 선생님도 여기 잘 몰라요. 뭐 암흑 에너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제 화학은 우리 일상생활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가장 많이 이제 존재하는 게 바로 뭐죠? 고체, 솔리드,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우리 주변이 다 이걸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먼저 이 고체, 액체, 기체는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아니라 이 자체에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다 물리 변화에 대한 거죠. 물리 변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이제 학습을 했을 텐데 뭡니까? 고체가 이제 액체로 될 때 뭐라고 부르죠? 우리 기억나나요? 이거 융해라고 부르죠. 융해. 용해는 녹는 걸 말해요. 뭐 어떤 물에 소금이 녹았다가 용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융해라고 불렀죠. 융해. 그 다음에 거꾸로 액체가 고체가 된다. 이거 응고죠. 응고. 뭐 이런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 더운 여름에 그 북극 지방에
이글루에 사는 그 에스키모들이 물을 뿌려요. 그 이글루 안에. 왜? 그럼 물이 얼거든요. 그럼 얼면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응고를 이용한 거죠. 그렇다 해서 물이라는 그 물질 분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이거 뭡니까? 기체가 되니까 기화죠. 이게 기화. 기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증발 혹은 이제 가열하게 되면 우리가 끓척, 끓음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화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기체가 액체가 됐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액화라고 부릅니다. 액화. 그 다음 여기 이제 없지만 고체에서 이제 기체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승화죠. 승화.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것도 승화죠. 이름은 같은데 이제 방향이 다르고요. 이 용어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인 게 현상이 다른데 용어를 같은 걸 쓰잖아요.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영어나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용어를 좀 구분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체가 고체가 됐다는 걸 이제 응화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우진 않지만 그럴 때 지금 화학투에서 뭘 하냐면 이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고 이 각각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 상태라는 거는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화학에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온도예요, 온도. 또 하나가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개념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 압력이 변할 때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쉽게는 여러분 우리가 끓여보면 돼요. 얼음 끓이면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 되고요. 또 가열하면 기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물이 다른 물질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거기서 더 가열하면 이제 물을 이루는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 공유 결합은 끊어질 수 있는데 그걸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상태 변화의 영역을 넘어갔고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온도라는 게 중요한데 참고로 또 설명해주면 우리가 온도 단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도시죠,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혹시 여행 가시다 보면 미국 쪽에서는 또 F 이거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에서만큼은 요거보다는 뭘 쓰죠? K라는 이 단위를 쓰죠. 켈빈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네들은 각각 뭐냐? 이제 도라는 표시는 쓰지만 여긴 도가 또 없고요. 그 다음 요게 원래는 셀시우스예요. 셀시우스. 셀시우스라는 이제 스웨덴의 이제 과학자예요. 그 다음에 F는 파렌하이트. 우리가 볼 때 특이하네, 이름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온도에 대한 정의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디그리 셀시우스, 디그리 파렌하이트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읽냐면 얘를 섭씨라고 있어, 섭씨.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화씨라고 그래요, 화씨. K는 켈빈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할 게 섭씨, 화씨가 뭔 뜻이야? C? C가 이 C인가? 그게 아니고 이 C는 이거예요, 이거. 성씨. 성씨를 뜻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섭이라는 성을 가진 그 이름이에요, 이 뜻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셀시우스라는 이제 과학자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한자로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번역하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섭이사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 발음 비슷한가요? 뭐 섭이수사도 뭐 이런데 어쨌든 섭이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섭이사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이 섭이에요. 섭. 그래서 우리가 섭씨의 온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좀 뜻을 잘 모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렌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볼 때 화륜해. 파렌하이트 화륜해, 화륜해 특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역시 이 사람은 화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온도를 우리가 따지죠. 이제 화학에서는
우리가 주로 섭씨 온도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온도지만 이제 켈빈이라는 온도를 이제 많이 쓰죠. 그럼 애초에 이 섭씨 온도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물의 어느 점. 여러분 알다시피 몇 도씨 알아요? 0도씨죠? 자, 우리가 이제 화학을 배워가면서 좀 더 이제 엄밀해져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어느 점이 0도씨라고 하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느 점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이 온도하고 압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봐요. 이 압력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주를 배울 때는 우리는 엄밀함을 좀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일기압에서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일기압에서 물의 어느 점이 0도씨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거 뭐 그냥 암기사항이 아니고요. 자, 일기압일 때 물의 어느 점이 0도씨라면 만약에 일기압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일기압이 아니면 물의 어느 점은 0도씨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얘기는 0도씨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본 내용에서 이제 학습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압력 조건이 또 중요하구나 한번 또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다음 물에 끓는 점. 우리가 워낙 이제 물이 이제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기압 조건에서만. 그러니까 일기압이 아니면 100도씨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높은 산에 가서 밥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산에서 만약에 물을 끓인다 가정하면 실제는 그 산의 이제 공기의 대기 압력이 일기압보다 낮아져요.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끓는 점은 실제로 100도씨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끓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이제 밥을 해 먹으면 금방 끓어버려요. 근데 에너지가 불충분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밥이 잘 안 익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압력 조건을 높여주면 그러면 끓는 점이 더 높아질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한 게 우리가 이제 압력밥솥이 돼요. 그래서 압력밥솥은 밥이 아주 잘 맛있게 잘 익는 거죠.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요 사이의 간격을 100등분한 거예요. 100등분. 영하고 100을 딱 놓고 그 사이를 등분을 했을 때 그때 온도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 같은 경우가 보통 36.5에서 37도 이렇게 사이에 나오는 게 도씨. 그게 이제 요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는 이 켈빈을 쓰기 때문에 이 켈빈의 정의에 의하면 여기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냐면 273.15. 근데 우리가 뭐 화학투에서까지 소수점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273을 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위가 섭씨 온도가 아니라 이제 켈빈 온도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373 켈빈입니다. 낯선 숫자죠. 그 다음 0도씨는 얼마가 됩니까? 얘가 273 켈빈이 되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구과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학습할 때 태양 같은 경우에 표면 온도 얘기할 때 우리가 6000 켈빈이라고 해요. 6000 켈빈. 그럼 거꾸로 섭씨 온도로 환산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빼주면 되죠. 여기로 가면 빼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 어렵네요. 5727도씨인가요? 자, 이렇게 높은 온도가 됐을 때 뭐 이게 뒤에 있는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때는 그냥 요 거를 그냥 대략 6000도씨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은 온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지구의 온도를 우리가 보통 300켈빈 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얼마야 이게? 27도씨가 나오죠. 213 빼면. 그러나 왜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보통 지구의 평균 온도를 대략 한 25도씨 잡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상온이라고 그래. 상온. 상온에서 뭐 보관해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상온이라는 온도의 의미가 약 300켈빈에 해당되는 절대, 얘 이름은 절대 온도입니다. 우리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도 중에서도 과학에서 주로 쓰는 absolute temperature.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온도에 관한 얘기를 좀 이해하면,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 간격이 100인데 여기도 간격은 100이죠. 그러니까 한 칸의 간격은 결국은
1도씨랑 1켈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진짜 온도가 아니라 간격을 말하는 거야. 간격. 델타.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단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온도를 아주 낮췄을 때 과학에 생각하는 가장 낮은 온도가 결국에는 0켈빈이거든요. 0켈빈. 즉 음의 온도는 과학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0이라고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낮은 온도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섭씨 같은 경우에는 영하의 온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관계를 따질 때 이제 비례나 뭐 반비례를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 부호 때문에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0도씨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나눌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관계를 정확하게 과학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켈빈 온도를 쓰게 되면 이 자체가 그냥 양수가 됩니다. 양수. 양수. 혹은 뭐 0켈빈 이렇게 되죠. 실제로 0켈빈 정도가 되면 모든 아이들의 운동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도가 나오면 항상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이게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구나.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 분자, 우리 몸을 이루는 분자들, 이 아이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야. 그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게 결국 온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질 상태를 따질 때 이 상태를 결정하는 조건은 온도하고 이제 압력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고체로 갈수록 여러분 알다시피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체로 갈수록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죠.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할까? 운동. 운동이 더 활발해지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입자들을 이루는 이 사이에 인력, 그걸 좀 이제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그거를 분자간 힘이라고 불러요. 이 분자간 힘이 조금 어떨 때는 강하고 어떨 때는 약한데 그게 뭐에 또 영향을 받냐면 요기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 이게 수학적으로 정비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냥 대략의 의미로 보세요. 대략 뭐와 관련 있냐? 분자간힘이 거리하고 관련 있는데 거리의 역수와 관련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가까워지면 강해지고요. 멀면 약해집니다. 즉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 사이, 분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분자간힘도 세고 그래서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운동을 잘 못하는 거죠. 제자리 진동이나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액체가 되면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이제 늘어나면서 분자간힘도 약해지면서 이제 살짝 운동이 가능해지고 이제 기체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분자 간의 힘을 다 극복을 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먼 거리까지 애들이 흩어지게 되죠. 자유롭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단원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기체 파트는 입자 사이 거리가 아주 먼 상태고 결국에는 분자간 힘도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작용할수록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이면 설명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기체 파트를 먼저 다루죠. 그래서 기체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이 기체라는 아이를 그래서 풍선을 여러분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풍선이 얼만큼 크냐, 혹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더 크게 할 것이냐, 더 작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할 때 이 기체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변수 4가지를 먼저 설명하면 크게 4가지입니다. P, V, N, T입니다. 이 순서도 조금 의미는 있는데 자, P는 프레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압력입니다. 압력. 그 다음 V는 볼륨, 부피. N은 넘버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뭘? 기체의 양. 그 다음 T는 템퍼러처. 그래서 이 4가지 변수가 중요해. 그래서 기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변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 V라는 기체의 부피라는 이제 종속 변수를 두시고요. 좀 어렵나? 종속 변수.
종속 변이 뭐 상관없습니다. 변수.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얘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독립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자. 풍선 찍어 눌러. 압력을 가하면 풍선 작아지죠. 부피 변하죠. 그 다음 풍선에 더 풀어 넣어요. 기체의 양을 늘리면 부피 변하죠. 그 다음 풍선 가열하면 또 풍선이 커지죠. 뭐 이제 정비례 반비례는 이제 나중 문제고 얘네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걸 먼저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변인 가운데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온도의 영향을 보고 싶다 하면 온도라는 것을 내가 변화시켜요. 그때 뭐 온도 말고 이 기체 양과 이제 압력에 대한 변이는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통제 변이라 하죠. 아마 생명과학 시간에 학습한 친구들은 이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제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체고, 요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결국에는 PV는 NRT입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봤어요? 요 피부의 NRT는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화학원에 여러분이 흔히 아는 양적 관계,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양적 관계 결국 화학 양론이거든요. 화학 양론에 매우 관련이 깊다. 결국에는 화학원을 내가 이제 준비하는데 화학2의 내용, 이 내용을 알면 화학원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요걸 설명하다 보면 요 관계가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이 사이에는 관련이 매우 깊다. 그래서 오히려 화학2를 준비하면서 화학원을 대비하는 이제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억지로 설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와 이제 관련된 이제 과학자들은 뭐 여러분이 혹시 이제 수업 때 또 만나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ABC라고 하거든요. ABC 법칙. 아까 이 변수를 잘 보면 부피라는 변수를 놓고 세 개의 변수와의 관계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 각각 세 개의 변수와의 관계를 밝혀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면 이제 아보가드로예요. 아보가드로. 그 다음 B 하면 보일. 그 다음 C 하면 샤를. 영어식으로 하면 찰스가 돼요. 그래서 이 ABC 법칙이다. 이 각각에 대한 거를 하나로 정리한 게 이제 PV는 NR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도 좀 줄게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는 기체는 요거 문제 끝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학을 학습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학습할 파트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기체는 이제 알겠는데 이상기체는 또 뭐냐? 이상이란 말이 있다는 거는 우리 현실 살면서 이상과 항상 괴리가 있는 게 뭐예요? 실제죠? 그러니까 화학자들은 실제 현상에 관심이 있어요. 기체, 여기 있는 질소, 그 다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체 관심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실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말을 잘 듣는 아이들, 상상 속의 기체를 하나 만들어라. 그것처럼 만들어서 생각해서 이해한다. 그게 이제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예요. 아이디얼 가스. 실제 기체. 리얼 가스. 물리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분필이 이제 떨어진다고 할 때 이게 몇 초 후에 어디 갈지, 속도가 얼마 될지 다 알고 있다고요. 계산하면 돼요. 근데 과연 실제 그게 맞냐 이거예요. 실제 맞냐? 아니다.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거? 공기하고의 마찰을 무시해야 돼요. 마찰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는 얘기는 마찰 같은 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까 말했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간의 힘이 상당히 약하긴 하지만 있어요, 있기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기체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제 기체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려할 변수들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자 간의 같은 게 없다고 가정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면 상상의 기체가 만들어지고 그 기체만큼은 이거를 완벽하게 결국 PVNRT를 완벽하게 이제 성립하는 이제 기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 없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화학2를 이제 배우고 나서 혹시 대학 가서 일반화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이상기체를 넘어 더 실제 기체에 가까운 또 이런 이제 방정식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건 그 이후에 또 학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체에 대한 이제 학습을 하면 그 다음 이제 액체에 대한 학습, 액체의 특성에 대한 또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규칙적인 배열하는 이제 고체, 이거에 대한 학습을 이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